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선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부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호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발적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더위가 더욱 심해지며 폭염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기 오산과 용인, 안성, 여주, 강원 정선과 충북 청주, 괴산, 옥천, 충주에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강화했습니다. 전북 고창과 정읍, 경북 상주와 예천, 봉화에도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은 포항이 38도까지 치솟았고 경산이 37.8도, 경주 37.6도, 대구 37.3도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소방령 동원령 발령을 통해 추가 급수 지원 조치도 내렸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 없던 일정으로 가뭄 장기화로 생활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를 방문했습니다.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대에 머물며 물 부족 우려가 커지자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최하 4만 톤이 필요하다고. 네네. 아까 보니까 대충 18,000톤 정도는 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네. 22,000톤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통령은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기관별 대처 현황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책을 함께 논의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른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긴급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강릉 가뭄 지역에는 소방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2천여 톤의 추가 급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대통령은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오늘 요청을 좀 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겸 좀 기부 권고도 좀 한번 하시고요. 국민 기부 권간장도 좀 하시고. 이 대통령은 경포대 회칙거리에서 상인들도 만나 최선을 다해 가뭄 관련 대책을 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일 방미 정상외교 이후 첫 현장 일정을 소화한 건데 앞으로는 국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텃밭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이 작업복을 입고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은 어제 낮 최고 기온 34도를 기록하면서 한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경찰은 폭염이 여성의 사망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작물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농가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하우스 장치가 대부분 전기로 작동해 정전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전기 이상을 감지하면 농가의 일을 자동으로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속 하우스 내부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차단막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치가 전기를 이용한 자동 시스템으로 자칫 전기라도 끊어지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작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20, 30분 내로 복구를 못하면 작물이 다 거의 망가진다고 보면 되죠.
블루베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폭염에 하루 수차례 자동급수에 의존하다 보니 정전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전기민감 농가를 대상으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 즉시 알려주는 지능형 전력량계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전기 이상이 발생하면 한전 서버에서 이를 감지한 뒤 농가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존 계량기에 통신장치만 덧붙이는 방식이라 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고객들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투자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농가들은 정전 사실만 빠르게 알아도 응급조치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냅니다. 상품 값어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알림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좀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어서 한전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영부인이 기소된 건 처음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는 전 영부인으로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심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선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지입니다. 법원은 언론사의 신청을 받으면 재판장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이 있는지를 따져 중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혐의 사건,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재판부의 고심 끝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엔 재판을 공개적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장이 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 씨를 조사하며 포토라인에 세웠던 것도 망신주기라고 주장해오기도 했는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투명한 재판을 위해 법정 내부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일가족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명품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된 곳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입니다. 거액의 현금 다발과 다른 귀금속들도 나왔습니다.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유력한데 김 씨 집도 오빠 집도 아닌 장소에 보관한 이유가 뭘까? 특검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ESIND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 오빠가 특검에 불려나왔고 최 씨의 오랜 동업자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피의자로 지목돼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모녀를 향해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 씨 일가 땅 주변으로 바뀐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이 특혜를 주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일가가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씨와 함께 어머니와 오빠까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놓고 불협화음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갈등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종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으로 당정은 물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과 이에 따른 잡음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 속전속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전광석화 개혁 추진보다는 신중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당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확대됐습니다. 쟁점은 속도를 내되 졸속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당내 이견이 처음 노출됐습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국회 내 연말까지잖아요. 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당정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족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고 확실한 개혁을 강조한 건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향해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같은 당 출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 장관이 연찬회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서둘러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고 이견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역시 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 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맺었습니다. 외형상 갈등이 정리된 것 같지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설계 없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행착오가 반복될까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검찰개혁 당론이 확정되고 공론화 과정이 무르익으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어찌 보면 70년 넘게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경론이 진영 대결과 정치적 이득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멀어진다는 우려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재판이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첫 재판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정에 나온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직적인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관급 고위공무원이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아드님이 세작으로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지난 25일 8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선관위 2인자인 사무차장 시절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A씨가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없는 자리까지 만든 건 물론 공고도 뜨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거나
면접관까지 가까운 동료들이 맡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채용 후에도 이례적인 승진으로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는데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지원 요건을 낮추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들을 잘 부탁한다거나 친분이 있는 과장을 면접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인천시 선관위 총무과장으로 채용을 담당한 핵심 증인 B씨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B씨는 청탁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외교부 장관 자녀 채용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 심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혜 채용 지적 우려에 면접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려고 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비겁했던 것 같다고 자책도 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석에서 직접 B씨에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양측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채용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입장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0대 이상 범죄 피의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범죄 증가를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꼽으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60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름동에 있는 기원에서는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쳤고 지난 5월에는 6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160명 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령층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61세 이상 범죄 피의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9에서 30세 청년층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에서 61세 이상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3.3%에서 지난해 1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60대 이상 수용자는 1만 400여 명으로 3년 전 7,500여 명과 비교하면 37.8% 늘었습니다. 고령층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그 연령 구성비의 그 증가는 범죄인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을 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실질적으로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근력, 완력 자체는 여전히 왕성하고 고령층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절도 범죄의 경우 61세 이상 비율이 33.9%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 절도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상실된다든지 또 가족 관계가 단절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포자기식의 어떤 그 범행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구제하고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르면서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235원을, 지역가입자는 1,280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만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정부가 3년간 똑같이 유지해온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건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혜택이 꼭 필요한 노년층은 느는 상황에서 역대 4차례에 불과한 동결 기조가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건보 재정에 한층 부담을 지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지난 1년여간 건보에서 투입된 돈만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시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 1.5조 정도가 중증이나 응급진료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고물가 등 팍팍한 민생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1.48%로 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매달 2,235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인상됩니다.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상태면 건보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 30조 원도 2030년에 모두 소진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편입과 임플란트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더욱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동수당입니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던 걸 한 살 더 늘렸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조 4,822억 원. 대상 아동은 264만 5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49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을 뒀고 사는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로 해서 12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구 감소 지역엔 11만 원, 그다음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 5천 원,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무상보육 지원 연령도 4살에서 5살까지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4세에서 5세까지, 후년에는 3세에서 5세까지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0세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채용에도 3,200억 원을 투입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입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만 신청 가능하던 국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대상을 250% 이하로 낮추고 야간 긴급수당과 유아 돌봄 수당 등도 신설합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서비스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좀 확대를 하였고요. 야간 긴급수당이라든지 유아 돌봄 수당이라든지 이런 돌봄 수당도 좀 확대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가 약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함께 정자 난자 검사 등 임신 사전 건강관리 예산도 늘려 내년에는 35만 9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天安門에서 열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정상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반서방 연대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열병식에 정상이 참석하는 26개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외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고 유럽에선 세르비아 대통령과 슬로바키아 총리만 참석합니다. 서방 주요 나라 정상들이 빠진 초청 명단은 중국의 야망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볼 수 있는 창구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던 6년 전 판문점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북한이 쉽게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 나옵니다. 북측 판문각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가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난 북미 정상.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두 사람은 1분 조금 넘게 북한 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분계선을 건너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날 본 판문점의 파란색 건물을 떠올렸습니다. Remember when I walked across the line and everyone went crazy? But I looked in and I saw more rifles pointing at me than you could. There were a lot of rifles in that building. The Secret Service was not happy.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덕분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느꼈다면서 북한의 잠재력도 기분 좋게 지켜세웠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두 달 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질문이 나왔고 남북 정상회담도 주선할 만큼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강조했지만 농담도 섞여 있었습니다.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That's a very tough question right now. 6년 전 판문점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넉 달 만에 성사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북미 대화는 문도 못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평가하면서 대화 재개 의지를 가늠하는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고 우크라이나 도심에선 정치인이 피살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금요일 밤 주택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포함한 중부와 남부 도시에서 밤새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Дуже пострадало, во-первых, що весь товар пострадав. Пострадало, ви бачите, що тут опять оборудовання, це буде в таку копійку обійдеться. Ну, чесно, морально дуже важко.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주도권은 러시아군이 잡고 있다며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는 안드리 파루비 전 의회의장이 한낮 도심에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끔찍한 살인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표했는데 러시아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유럽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열릴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을 회동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총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Perhaps both sides of this war are not ready to end it themselves. The president wants it to end, but the leaders of these two countries need it to end and want it to end. 미 매체 악시오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백악관은 유럽이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이 나서지 않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영토 양보에 동의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연성을 보일 때까지 외교적 노력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YTN 서울타워와 낙산공원 등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업계는 이 열기가 최근 큰 손으로 떠오른 미국인의 한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를 열고 한국 홍보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예선을 통해 선발된 14개 K-팝 댄스팀이 흥겨운 K-팝 음악에 맞춰 집단 군무를 선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몰이 중인 K-팝 데몬 헌터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연상시키는 K-팝 댄스 경연 대회와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미국 현지의 뜨거운 환호와 관심,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캐대헌 열풍 덕에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엔 무려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Love the culture, like learning about. I took history over there, so learning about the Joseon Dynasty, and like I actually wore hanbok. And would you guys ever want to visit Korea after this, and why? Yeah, most definitely. We have before, so we definitely want to go back. 한국관광공사는 캐대헌 열풍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를 보면 북촌과 낙산공원 등 캐대헌 속의 한국 명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 유커들의 발길이 끊긴 이후 미국 관광객이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2, 3일 머무르는 중국, 일본, 타이완 관광객들과 달리 미국인 관광객은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쓰는 돈도 많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미국인 관광객은 상반기에 73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1년 전보다 13.9% 급증했습니다. 또 강달러, 한미항공노선 신규 취항 덕분에 미국인의 한국 방문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여행 수요 둔화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수록곡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93위로 처음 싱글 차트에 진입한 이 곡은 이후 점차 순위를 높여 1위를 찍은 뒤 2위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3주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다른 수록곡 소다팝은 4위, 유어 아이돌은 6위, 걸그룹 트와이스가 부른 테이크다운도 27위에 올랐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호평을 받으면서 다음 주말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매혹적인 블랙 코미디라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 박 감독은 이런 작품의 비결에 대해 연민을 꼽았습니다. 베니스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9분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박 감독 특유의 위트와 우아한 연출로 표현한 매혹적인 블랙 코미디라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The suspense give you chills. The music is also a big part of the movie. 국내 방송사들과 만난 박 감독은 이런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연민이라고 강조합니다. 웃음조차도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한심한 사람을 그냥 구경하면서 생기는 웃음이 아니라 저런 면이 나한테도 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쓴웃음을 짓는 그런 씁쓸함이 동반되어야. 주연을 맡은 베테랑 배우 이병헌, 손예진에게도 이번 작품의 베니스 진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기립박수를 그 긴 시간을 막 쳐주고 할 때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예전에 감독님이 얼핏 얘기했던 작품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틀어지는구나 하는 정말 그런 묘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 영화를 베니스 영화제에서 경쟁작으로 출품이 되고 거기에서 배우로서 레드카펫을 밟고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배우들과 함께 동료들과 그 자리에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박 감독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더 많은 관객이 다시 영화관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수상 여부는 이곳 시간으로 9월 6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에 열리는 폐막식에서 가려집니다. 베니스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가을로 막 넘어가는 길목에 있을 8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폭염 아니면 폭우로 기억될 여름의 기세는 여전히 뜨겁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곳곳에서 주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휴일의 표정 오점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를 관통하는 도로 곳곳은 요즘 무궁화 꽃밭입니다. 뭉게구름 따라 무궁화 가로수 백리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산 자연휴양림 무궁화 동산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아직도 뜨거운 여름 햇살이라 물놀이장을 옆에 두고 무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궁화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고 제가 또 무궁화를 좋아하고 이 기념식수로 심으려고 지금 가지러 왔습니다.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 심으려고요.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추억의 놀이도 하고 네, 무궁화 축제는 35번째인데요. 올해 광복 80도를 맞아서 열린 행사는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2009년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에는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83종의 무궁화가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끈기와 영원함을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성과도 너무도 닮아 있는 꽃이죠. 폭염 속에서 비가 내린 강원도 춘천. 아이들은 실내 행사 전시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원리를 알 수 있는 체험관. 영화 속에서 보던 로봇개를 직접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봇을 움직여서 공을 차고 화면 속 주인공으로 변신해 한바탕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이랑 여기 왔는데 로봇이랑 춤도 출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까지 신이 났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주말을 보내며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호주 남부 도시 애들레이드에서 화합의 목소리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결성 4년차를 맞은 애들레이드 한인 합창단인데요. 특히 이번 정기 공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겨울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호주 남부 도시 애들레이드. 3,6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이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결성 4년차를 맞은 한인 합창단. 작은 무대이지만 이들의 노래는 늘 100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읍니다. 정기 공연을 앞둔 리허설 현장. 단원들의 표정과 목소리엔 설렘과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모와 다짐을 담은 뜻깊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광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 공부도 하면서 오늘 공연에 와주시는 관객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런 감동과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단원들이 무대에 오르고 아름다운 노랫말이 호주의 밤을 수놓습니다. 잔잔히 번지던 감동은 이내 독립을 염원하던 뜨거운 목소리로 이어지며 공연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앳된 목소리로 그리운 고향을 노래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most memorable part for me was seeing the children come up and sing and embracing their heritage and that it will go for more generations and never be forgotten. 8월 15일이었구나.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구나. 정말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잘못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노래로 조국의 향수를 나누고 호주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 애들레이드 한인 합창단. 앞으로도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더 많은 무대에서 세대를 잇는 감동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청춘 남녀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다양한 참가자들이 나오는 연애 예능이 인기인데요. 연애와 결혼은 뒷전인 요즘 사람들이 남의 연애에 관심이 큰 이유는 뭘까요?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여름 최고의 화제 예능은 단연 모태솔로들의 연애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좋은 남자가 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할게. 요로시쿠. 어머 뭐야, 농담도 해 이제. 여느 연애 프로에선 볼 수 없는 모쏠들의 좌충우돌 성장기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되게 버벅거리고 약간 날 것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내가 연애는 하기 싫고 그냥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최근 연애 프로는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터부시했던 관계를 다루는 데까지 확장됐습니다. 청춘 못지않은 외모와 열정을 가진 50세 이상 중장년들이 사랑을 찾고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짝을 찾는 프로가 잇따라 인기를 끄는가 하면 전 여자친구와 전 남자친구가 함께 나오는 리얼리티 예능은 시즌4 공개를 앞둘 정도로 장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YTN 서울타워의 명소 사랑의 자물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지만 최근엔 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 초 조사한 연애 관련 20대에서 40대 미혼 남녀 여론조사에서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40% 가까이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연애 자체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연애 프로그램엔 관심이 많을까요? 포맷이 비슷해도 출연진은 늘 바뀌는 만큼 여러 캐릭터가 맞붙으며 생기는 예측 불허의 서사가 가장 큰 인기 요인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제... 어머! 숨었어! 저게 뭐야? 꾸며내지 않은 서툴지만 진솔한 서사에 사람들이 대리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싶은 노예성이 너무 가득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이런 진정성도 되게 가득했어요. 출연진을 관찰하는 패널들 심리 분석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최근엔 자식들 간 연애를 지켜보는 연예인들이 패널로 나오는 프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빠보다 나은 것 같다. 아빠보다. 어떻게 이종혁에서 얘가 나왔지? 아빠보다 나 그거 확실하다. 감성도 있고 좋네. 이처럼 연애 예능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사전에 검증하기 힘든 일반인들이 대거 나오는 만큼 심심치 않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는 점은 일반인 출연 예능의 리스크로 꼽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요리 선생 배우 류수영 씨가 처음으로 낸 요리책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요리 기교는 최대한 덜어내려 한다는 류수영 씨. 요리도 연기도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배우 류수영 씨는 초등학생 시절 처음 빵을 만들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강렬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고 잘했다 남선아 하는 기억이 굉장히 각인이 됐어요. 그때 어남선이 느꼈던 그 기쁨. 아마 그 기쁨이 지금도 요리할 때 하는 기쁨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남한테 기쁨을 주고 좀 도움을 주는 느낌. 나눌 사람을 생각하며 할 수밖에 없는 그토록 다정한 일이라 단박에 평생의 취미가 됐다는 요리. 먼 날 대본이 외워지지 않는 나이가 되면 동네 빵집을 열어볼까 어렴풋이 상상해오던 그는 어느새 남녀노소 다 아는 집밥 선생님이 됐습니다. 남자분들이 참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것도 신기해요. 네, 저는 사실 저를 저구력일 줄 알았거든요. 뭘 그렇게 밥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나 집에서 한 소리 듣게. 그럴 줄 알았는데. 재료 하나만 물어도 갖은 활용법부터 요리 지식을 줄줄 읊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요리법은 정반대입니다. 좀 더 끼를 부릴 수 있죠, 레시피에. 좀 더 맛있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결과물이 충분히 나쁘지 않고 괜찮거든요. 끼를 빼고 킥을 빼는 게 킥인 거죠. 킥을 빼서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필요하지 않게, 그래서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필요하지 않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덜어내고 덜어낸 수백 개 요리법 중에서도 79개만 추린 족보를 만들어냈는데
쇼츠 시대에 꼭 요리책을 고수한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영상을 켜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길을. 근데 책을 보고 본인이 인지하면서 한 요리들은요, 그 문자를 머릿속으로 영상화시키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훨씬 더 오래가요. 사회 초년생, 자취를 시작한 분들이나 은퇴 후부들, 그분들을 위한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할 수 있겠구나. 생존과 연결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요. 쉽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맛을 내려 하나의 요리법을 위해 닭만 14kg까지 써봤다는 류수영 씨. 정글에서 해외에서 요리해야 할 땐 현지 역사까지 모조리 공부해 간다는데 이런 습관의 뿌리는 본업인 연기입니다. 배울 때 트레이닝 된 게 있어서 그래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고 리허설을 계속 스스로 하는 거죠. 중요한 씬은 1000번 이상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고, 담는다 하고, 맨정신에 하고, 회식 끝나면 술 기운이 있으면 술기내도 해보고. 최근에는 악인 연기로 주목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퀸메이커는 이것저것 꼬리표를 떼고 오로지 사람만 바라보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40대 특정 남자라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전사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걸 만들어 놓고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걸 사실 싹 벗겨놓고 그냥 인간이라는 그 승부욕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대본 이해가 좀 더 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류수영의 연기에서는 어떤 향이 나면 좋겠냐고 묻자 뻔한 답이라면서도 가장 그다운 말을 내놨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뻔한 대답이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저것도 사람이네. 어쨌건 저 사람도 사람이네. 그냥 그런 동질성, 그런 걸 전해드려야지 보시는 분들이 위안도 또 이야기적인 맥락에서도 훨씬 더 공감하기 쉽거든요. 공감 혹은 동감을 드리려면 제가 인간임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그게 가장 하고 싶어요. YTN 송재인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도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경남에는 최고 80mm, 제주 산간과 남해안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